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나는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스톡옵션 먹튀 논란을 빚었던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이 본인들이 팔았던 주식을 다시 되사기로 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영진 8명이 모두 물러나겠다고 밝혔지만 신원근 차기 대표를 포함한 5명은 회사에 남아가지고 이 상황을 수습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네, 유영준 대표 등 3명이 사퇴를 한 거고 회사에 남은 5명은 이 회사에 남아서 이제 사태를 수습하고 이제 재신임을 받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네. 이 회사에 남는 경영진은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서 이제 자신들이 매각한 카카오페이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로 했다는 네. 얘기거든요. 뭔가 속담이 떠오르지 않나요? 뭐죠?
뭐 읽고 아, 뭐 읽고 외양간 고친다 뭐 이런 속담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네, 그냥 네. 카카오페이 주주들은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셨잖아요. 네. 이게 좀 아무래도 상장 한 달 만에 또 스톡옵션 행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맞아?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여론을 의식한 행보인 것 같긴 한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책임 경영 중요하죠. 네. 네. 제가 신청곡을 안 적어놨어요. 어머. 신청곡은 네, 오늘의 노래는 유기농 곰탱이님 곰탱이. 신청하신 김동률의 출발. 출발입니다. 예. 네, 출발. 네. 귀여운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유기농 곰탱이님. 유기농 곰탱이. 네. 저는 곰돌이 젤리 빨간색을 제일 좋아해요. 하리보. 하리보. 네, 네. 너무 귀엽죠. 네. 어깨뽕 비대칭인가요? 오늘 아주 화려하신데요, 의상이. 그러게요. 오늘 저만 너무 우상이 화려하네요. 네. 백설공주 아니냐 밤턴소년단님께서. 네, 보라애군요. 네. 네. 김민호님 도깨비 공유 옷이래요. 빌로바 TV님. 옷만 그렇습니다. 마이크 속님이 주식 얘기하는데 옷 얘기밖에 안 한다고. 오프닝 했으니까 이제 다른 얘기로 바로 넘어가는. 저희가 원래 그래요. 예. 앙다다시님 어깨만 운동했다고 하기엔 너무 비대칭이 심한데요 지금. 네. 코코등절님은 제필이 형 없으니까 기강이 없다고 이렇게라도 또 언급해 주시면서 그리워하시네요. 네. 저 명찰 제대로 보이죠 이제. 네네. 돌팅님이 왠지 친근한 닉네임이래요. 유기농 곰탱이야 돌팅이 뭔가 좀 그러네요. 느낌이 어감이 좀 몽글몽글하게 비슷하네요. 뭔가 이 닉네임 가지고 계신 분은 되게 친근하실 것 같아요. 성격도. 쭌쭈닝님이 오늘까지 재택하고 내일부터 다시 직장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뭔가 두근두근한 날이지 않나요? 좋은 그러면? 건지 안 좋은 건지 판단이 안 서네요. 네. 네. 뭐 그래도 또 만나고 그러면 반가울 거예요. 네. 그쵸? 그렇죠. 네. 전 재택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사실은 재택은 그러니까 저희는 재택이 사실 불가능하죠. 네. 자 오늘 ASMR 양과자님 실시간 읽으시는구나. 몰랐네요 하셨는데. 그럼요. 네. 읽습니다. 네.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무슨 칼을 보여주세요? 뭐지? 네. 그 도깨비 얘기가 주신 것 같아요. 박혀 있어서. 네. 네. 자 오늘 모실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프닝은 가름하고 프리 초대석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프리 초대석 경제팀의 차주혁 기자 그리고 홍신영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차주 기자는 처음 출연이죠? 그러니까요. 네, 처음 출연. 일단 자기소개부터 잠깐 해주시면. 네, 저는 MBC 경제팀에서 노동 분야를 취재 전담하고 있고요. MBC 차주혁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홍신 기자는 경제팀으로 옮긴 다음엔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프리데스크에는 스트레이트에 있을 때 출연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지금은 경제팀에서 같이 차 선배와 함께 일하고 있고 의미 있는 기획을 이번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 네. 두 분 친하시죠? 네. 방송이라 좀 어색하신 거죠? 약간 이렇게 와 있으면 좀 어색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서로 선배 막 이러다가 이제 막 딱 정색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이세희님이 홍신영 기자님이다 하셨어요. 네, 지금 반갑습니다. 네 명이 쫙 오니까 꽉 찬 느낌이라고 그러네요, 글로벌 진짜. TV님이. 와. 위닝 JTB님이 차주혁 기자님, 홍신영 기자님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어서 지금 다들 네. 이 뽀샷이 흔치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요. 네. 오늘 그만큼 컨텐츠가 네. 풍성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면 좀 될 겁니다. 기억하실 텐데 연속 보도로 저희가 과로 자살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 두 분이 이제 심층 기획을 같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두 분 다 모시고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모셨고요. 사실 과로 자살이라는 개념 자체는 좀 약간 낯선 단어긴 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시작이 현대차 팀장급 디자이너였던 그 이찬희 책임연구원의 극단적 선택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취재하게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고 이찬희님의 배우자분이시죠. 서은영 씨께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저희한테 단독 제보를 주셨어요. 네. 1년 4개월 전 남편의 죽음이 너무 억울한데 이대로 묻히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먼저 제가 찾아가서 만나 뵙게 됐는데 뵙고 제일 처음 드렸던 질문이 그거예요. 저도 1년 4개월 전에 있었던 자살 사건이고 이걸 왜 이제서야 이제 언론에 제보를 하시게 되셨는지 여쭙죠. 여쭈니까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 동영상이 저희 리포트에도 나갔는데 이찬희 님이
버스에서 내리면 아이들이 뛰어가서 안기는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 영상이 뭐냐면 이찬희님이 평소 계속 야근만 하고 늦게 퇴근을 하시다가 그날 하루는 조퇴를 하고 좀 일찍 퇴근하시는 날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엄마랑 아이들이 듣고는 버스 정류장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내리는 순간 아이들이 뛰어가서 이렇게 안기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찬희님이 생전에 가정, 특히 아이들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일 네. 사랑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10살, 7살이었거든요. 그랬는데 10살 난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이 엄마한테 물었대요.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지.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자살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몰랐던 거죠. 그 큰딸이 그래도 이제 어깨너머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엄마 회사가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건 지금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동안 변한 것도 또 아무것도 없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의 이 죽음이 왜 아빠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걸 제대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공론화해서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네. 결심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쭉 어머니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찬희님의 동료분들도 만나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이찬희님의 극단적인 선택은 한 개인의 어떤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해서 이게 자살임에도 불구하고 꼭 이걸 공론화해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획 취재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네. 네. 영상 잠깐 준비했는데요. 내용 잠깐 보고 또 얘기 나누시죠. 투싼 디자인 작업에 참여했던 이찬희 책임연구원. 그는 신차 발표 8일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0살과 7살 남매를 둔 촉망받던 디자이너. 팀장급인 책임연구원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밤에도 휴일에도 일했다고 합니다. 내가 막 죽으면 묘비명에 죽으라 일만 하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큰애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뭐 엄청 울었어요. 막 아빠 회사 가지 말라고. 신차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품평회, 센터장 보고, 디자인 수정 지시가 잦아졌습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시간들이 또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5시에 리뷰하고 내일 아침에 보자. 근데 야근은 하지 마. 우리는 프로페셔널이니까. 이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2020년 1월 어느 날 밤 이찬희 씨는 불쑥 센터장실을 찾아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야근하던 동료들 앞에서 크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찬희입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뭐 다른 사람들 엄청 많이 충격 먹고 걱정을 했죠. 바로 건너편에 앉아있어도 안 들리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엄청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는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이 씨는 정신과에서 조울증, 심한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6개월간 휴직했습니다. 복직을 한 달 앞둔 2020년 9월 7일 이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다시 봐도 가슴이 참 아픈 보도였습니다. 빌로바 TV님이 개인이 없는 회사, 사랑이 없는 회사라고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신차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일이 갑자기 많이 좀 몰렸나 보죠. 사실 업무량이 늘어나고 일이 몰리고 이런 건 어느 직장 생활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과로와 함께 사실 동료들이 얘기하는 거는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2018년도에 이 디자인 센터의 센터장이 이제 새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약간 승자 독식의 경쟁 시스템이 좀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네머리 라이더님이 아침에 다시 가져오라고 해놓고 야근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 에드리언 헐님도 야근하지 말라면서 야근하게 일주는 상사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센터장으로 오셨다는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예능에도 출연하셨고 사실 현대차에서 스타 디자이너라서 스카웃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벤틀리를 디자인하기도 하셨었고요. 네네. 이 센터장 이분은 이제 벤틀리 같은 해외 유명 디자인들을 전담을 하셨던 분이고 그런데 이제 2016년에 현대자동차로 스카웃이 되어 오세요. 상무 직급으로 해서 이제 스카웃이 되어 오셨는데 본인이 일단 한마디로 현대자동차의 간판이시고 본인 자신이 이미 스타 디자이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직원들에게도 평소에 이제 스타 디자이너를 엄청 강조를 많이 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나처럼 스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밤도 새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리더십도 길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제 충분히 어느 조직에서나 상사가 이 직원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이 동력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 책임자가 계속 열심히 해라. 스타 디자이너가 돼야 된다. 키워주겠다. 이런 말들이 엄청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문제는 이제 디자인 작업의 특성에 있는데 이게 사실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봤을 때는 이 디자인이 좋은데 누가 봤을 때는 아예 안 좋다 이렇게 평가받기도 하는데 네. 이 주관적인 판단으로서 이제 그 결과물에 대한 성공과 실패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센터장의 말이나 평가 한마디가 내가 한 업무의 성공과 실패를 완전 가늠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센터장이 농담처럼 이렇게 던지는 한마디에도 직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말들을 엄청 계속 가슴에 상처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찬희님 동료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먼저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죠. 이런 천박한 스케치는 제 눈앞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리뷰하는 당사자 모두가 그렇게 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일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좀 더 밀어주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양날의 검이 되는 거죠. 입냄새가 난다느니 좀 제대로 공부를 해라. 후임자 앞에 세워놓고 중간자 사람들을 모멸감을 줌으로 인해서 가스라이팅, 제가 그 당시에 찬이 죽고 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대우를 한 거죠. 무슨 인간으로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거 나를 툴이 아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자극적인 말을 통해서 뭔가 나의 인성을 박살내려고 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누구한테는 너가 뭐 스타 디자이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서 내일 가면 인사도 안 받아주고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비리비리했을 거예요. 네,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일도 일이지만 인간적인 문제로 참 환경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찬희 연구원도 비슷한 경험을 겪은 건가요? 네. 이찬희 연구원이 평소 쓰던 이제 노트를 보면 여러 가지 메모가 있는데 거기 이 센터장과 관련돼서는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센터장에게 보이는 디자이너는 세계의 위대한 디자이너, 그리고 상처 주는 말들을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고 이찬희 연구원이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과로를 가족들한테도 계속 호소를 하다가 하루는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센터장님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찬희 책임 연구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이고 말도 없고 차분한 스타일이었는데 아내가 듣기에는 그것부터가 좀 당황스러웠대요. 센터장한테 직접 가서 내 문제가 뭔지 물어봐야겠어. 그러고서 센터장을 만났는데 그 센터장을 만난 날 노트의 메모에는 밤새서 연습, 리더십 연습 이런 것들이 메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직접 좀 돌발 행동으로 센터장 면담이 진행됐던 것 같고 그 센터장 면담에서 센터장은 더 열심히 해라. 밤새서 연습해라. 리더십을 키워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날도 실제 밤을 새고 새벽에 그 이상
행동을 회사에서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하게 됐고 다음 날 정신과 질환 치료를 받으러 갔고 그로부터 8개월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마이크 송님이 리더십이 연습한다고 되는 거냐라는 말도 하셨고, 네. 좀 이사나님도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옥고 시몬드님이 너무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고. 디자인이라는 게 진짜 답도 없고 끝도 없는 부분인데라는 말도 하셨어요. 에드리아놀님도 그런 일이 제일 힘들죠. 정답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런 정황에 대해서 저희에게 제보를 유족이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밝히기까지 좀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걸 꺼내놓는 일이거든요. 제보라는 게.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이찬희 연구원의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굴지의 대기업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현대차 반론을 들어야 되니까 기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현대차의 공식 해명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전화 통화상으로 처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건 가정사로 인한 자살인데 이게 왜 기사거리가 되느냐. 첫 반응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얘기가 배우자만 유가족이냐. 고 이찬희님의 부모님과 동생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상속법상에 일단 우리 유가족은 배우자이신데 나머지 유가족들도 뜻이 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그 이찬희님이 자살한 그 당시에 동료분들이 언론에 제보해서 이건 알려야 된다. 이 안타까운 죽음을 알려야 되고 이 이찬희 씨의 죽음의 원인을 보도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좀 뜻들을 모았는데 그때 그걸 반대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찬희님의 부모님과 동생이 반대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차피 자살 사건이 발생했고 내 아들이 죽고 우리 형이 죽었는데 이게 다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얘기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있죠. 자체가 네, 이제 네. 상처가 될 수 그렇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게 장례식 당시에 현대차 관계자들이 와서 이렇게 만난 그 이찬희님 부모님이랑 동생을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계속 이제 현대차 측이 계속 이제 배우자 말고 부모님과 동생을 이제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 갈라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찬희 씨가 이 배우자 말고 다른 가족분들은 이찬희 씨가 회사 일로 얼마나 힘들어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사실. 그렇죠? 네. 저만 해도 집에 가면 회사 일 거의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있는 스트레스를 집에까지 끌고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하니까 배우자한테도 잘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뭐 형제들은 거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현대차는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그 부모님들한테 가서 가정에 문제가 좀 없었느냐 이런 걸 물어보면서 혹시 이 당시에 뭐 아내분과 불안은 없었는지 이런 걸 계속 물어보면서 좀 가족 사이의 갈등을 조장할 그렇죠. 수 있는 접근이긴 하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이런 회사에서 자살 사건이나 돌연사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들이 처하는 1단계 대응입니다. 유가족 중에 약한 고리를 찾아내서 먼저 이렇게 홍신영 기자가 얘기했듯이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갈등이 생기도록 남은 유가족끼리 갈등이 생기도록 이렇게 하는 게 1단계 대응. 보통 네. 통상적으로 이런 형태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이제 현대차에서는 뭘 했냐면 직원들 입단속이죠. 얘기가 새나가지 않도록. 네네. 그래서 이찬희 씨의 사망 이후에 블라인드에 회사의 책임을 묻는 이 현대자동차 동료들의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그런 글들이 계속 삭제가 되고, 네, 그런
이 글을 쓰면서도 이 글도 곧 삭제되겠지? 뭐 이런 글들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가족 일부가 원치 않으니 이 동료들 입장에서도 이 언론을 통한 공론화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 정신질환을 앓던 직원이 가정사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게 이제 현대차가 계속 주장하는 바고. 그런데 저희가 취재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거, 이게 왜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정신질환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그 정신질환이 어디에서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과 과정은 회사에서 아예 덮어버린 거죠. 이건 가정사에 의한 개인적인 문제다. 네. 그렇게 치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회사는 센터장이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이찬희 책임연구원의 죽음에 동료들이 문제 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후에 뭐 그래서 조직의 어떤 문화를 개선하는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최근에 센터장이 부사장으로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내분이 그 얘기도 하셨어요. 좀 산재 신청은 산재 신청대로 하고 죽임의 원인을 밝히는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제보하고 이러는 걸 한 번 더 망설였는데 그 센터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하는 걸 보고 가족들은 진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어떤 남편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거는 회사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하셨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네. 그러네요. 네.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실 것 같아요. 최우영님께서 용서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람들끼리 싸우게 갈라치기 하는 게 어딨냐, 빌로바티비님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 문제를 보면서 아까 뭐 직원들이 따로 또 인터뷰를 하셨지만 비단 이게 이제 이찬희 책임연구원만의 문제는 당연히 아닐 거라는 예상은 들거든요. 네네. 그 이찬희 책임연구원이 근무했던 이제 현대차 남양연구소인데요. 여기서는 2014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분도 신차 개발을 맡은 11년차 책임연구원이었는데 네네.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근데 이게 이찬희 연구원도 11년차 책임연구원이었고 이분도 11년차 책임연구원이었고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네네. 이제는 이 현대자동차에서는 책임이라는 직급을 달게 되면 이제 과장급인데 이때부터는 노조에서 자동 탈퇴가 되는 거죠. 네. 노조의 보호를 못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책임자로서의 업무 압박이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네. 책임이 되면. 그러니까 그 2014년도에 자살하신 이분도 과로와 상사의 압박에 시달리다가 이찬희 씨처럼 정신질환이 생겼고 스스로 자살을 한. 거의 똑같은 그러네요. 형태로 발생을 한 거예요. 목소리 조금만 크게 네네네.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현대차 반응도 똑같습니다. 같은 대응, 비슷한 네. 반응. 개인사다. 이 자살에 이르게 한 이 정신질환과 업무 관련성은 없다. 이렇게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해서 산재 승인 과정에서 불승인이 났습니다. 네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승인을 했죠. 났는데? 회사 측의 이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법원의 판단은 그렇죠. 어땠나요? 법원에서는 이게 업무상 재해다 판단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네. 이찬희 책임연구원이 이제 산재를 신청한 유족들이 산재를 신청했는데 그 유족 측 변호사가 직원들한테 익명의 설문조사를 했어요. 동료들은 어떤 반응인지. 근데 현대차는 이게 분명히 뭐 가정부라든 뭐 자기네들이 목격한 거고 정신질환과 업무 관련성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동료들은 이 설문조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마치 내가 나를 보는 것 같았다. 곧 다음 순서는 나인 것 같았다. 그리고 이거는 이찬희 책임연구원의 개인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모두가 같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 문제에 자기를 투영시키고 있었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찬희 책임연구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저희는 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였어요. 네. 그 사회적 타살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이게 굉장히 섬찟한 표현이지만 공감이 되거든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조사를 하는 것 자체도 유족 입장에서 쉽지가 않고 들여다보는 것도 쉽지가 않고 유족들이 이렇게 밝혀내기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는 과로자살이라는 개념이 법률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과로자살이라는 단어 자체도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근데 영국 옥스포드 사전에 보면 기롯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과로사를 일본어 단어, 네. 일본어로 표현한 과로사인데 네. 영어권에는 이런 과로사라는 단어 자체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 그 단어를 그대로 바꿔서 기롯이라고 네. 이제 옥스포드 사전에서 기재를 했는데, 이 과로사라는 개념 자체가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네. 이 단어인데, 일본에서는 이 과로사 문제가 심각하니까 2014년에 과로사 방지법을 제정을 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로사 자체가 법률 용어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률 용어가 아니라 그냥 다 알고 있는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 정도 네.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과로 자살은 더더욱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호한 거죠. 네. 과로사라는 개념조차도 아직 법률 용어가 아니니까. 네. 네. 그런데 보통 과로라고 하면 단어 그대로 장시간 노동, 네. 오랫동안 일한, 이걸 과로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법을 만들면서 이게 장시간 노동 외에도 업무 압박, 아니면 직장 괴롭힘, 해고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직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과로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직장과 업무로 인한 이런 자살까지 엄격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네, 그런 의미가 법으로 이제 제정이 된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과로 자살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 개념이 없으니까 일단 그 범위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그 논의조차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전제가 예.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결국에는 이런 자살 사건이 닥쳤을 때 유가족들이 모든 걸 하나하나 다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족이 회사에서 장시간 노동을 했는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진 않았는지, 이런 자료들은 다 회사가 갖고 있거든요. 그쵸. 가정에서 전혀 그런 자료들을 출퇴근 사실 시간조차도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 네. 않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회사에 불리할지도 모르는 이런 자료들을 유족들한테 순순히 내줄 리가 없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이 과로 자살에 대한 내 가족의 이 자살에 대한 기록들을 쫓아가고 그 자료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다시 한 번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게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도 많다. 그러네요. 네. 네. 그 힘든 과정에 고스란히 담긴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2020년 12월 29일 대전공장 기술관리직 서승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입사 2년차 31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죄책감 속에 아들을 산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들의 직장 동료에게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도 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상하게 있었던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거의 1년을 사람을 몰아갔어요. 제일 멘탈이 강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오래 버텼어요. 대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혼자 할 수 있는 업무 이상의 것들을 시켜서 그거를 이행을 하려고 막 욕 안 먹으려고 악착같이 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이 동료 이제 얘기를 듣고 죽음의 원인을 직접 이제 조사하신 거죠. 사실 유족들은 이렇게 자살을 하면 내가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채감과 그렇죠. 미안함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동료로부터 저런 얘기를 듣고 하나하나 다른 동료들을 만나고 아들의 일기장을 보고 휴대폰을 보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신과 이제 치료를 받고 있고 상담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자살 시도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거를 회사든 아무것도 이제 유족들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은 거죠.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시면서도 많이 우시고 굉장히 저희도 좀 힘든 취재였습니다. 네. 회사 입장이 궁금한데 뭐 현대차랑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여기는 그 대기업의 1차 벤더 기업인 광학렌즈를 만드는 중견 기업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좀 이미 현대차 보도가 나가고 이게 후속 보도여서 좀 짧게 우리 산재 소송을 뭐 이제 제대로 임할 거다 요 정도 입장만 이제 밝혔는데
사실 모든 좀 기업들이 회사에서 이 자살과 관련된 거는 죽음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게 어느 이제 하나의 그게 단초가 돼서 마치 대부분 그 대응들이 비슷하더라고요. 그 질병과 업무 관련성이 없다. 개인사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산재 소송에서도 회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댓글로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근데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거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사실 좀 너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사실 이 문제를 취재를 하는 이유도 이게 그냥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인 타살이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런 의미, 이런 죽음을 막기 위해서. 근데 사실 극단적 선택이라고 해서 이제 좀 사실 취재하기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게 개인적인 어떤 멘탈이 약해서 정신력을 탓하기 시작하면 사회적 죽음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저희 판단을 했고요. 사람이 죽음으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할 때까지는 많은 정말 그 암시들이 있고 신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원인들이 공통적인 점이 있다면 이건 사회적 문제고 사회가 분명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실제로 작년에 자살 사건 13,000건 가운데 업무상 재해로 분류된 거는 500건이 안 돼요. 4%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신과적 문제, 그러니까 정신질환으로 분류된 거는 5,000건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업무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숫자가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얘기죠. 네. 분류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아까 뭐 일본 얘기 잠깐 하셨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 과로 자살에 대해서는 일본이랑 비교를 하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아서 일본을 비교를 하자면요. 2001년까지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더 높았습니다. 네. 그만큼 그 일본의 과로 문화 이거 상당히 심각했던 문제였는데 이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2014년도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과로사 방지법이란 걸 만들고 네. 과로 자살을 법률 용어로 정하고는 네. 이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2명 안팎을 계속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과로사 방지법이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매년 자살률이 줄어가지고요. 지금은 15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게 사람 한 명, 그 숫자 뭐 22명에서 15명으로 떨어졌다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한 명 떨어지는 게 상당히 힘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로사 방지법 이후에 계속 떨어졌고 우리나라는 계속 유지가 되거나 근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는 24.7명, 일본은 14.7명. 그러면 2001년에는 우리보다 높았던 일본이 지금 10명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시간상 짧게 이번 사건 사실 취재하기는데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이. 저희도 기자들도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짧게 취재 소회 한 번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번에 보면 지금 달린 댓글에도 보면 회사 그만두면 되지 왜 죽냐 이런 댓글 되게 많거든요. 사실 유가족한테는 그런 댓글이 그런 반응들이 제일 상처가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배우자분한테는 보도 이후에 회사에서 고생한 남편 집에서라도 잘해줬으면 안 죽었을 걸. 완전 2차 가해거든요. 네, 유가족에 대한 2차 네. 가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댓글들이 왜 나오느냐. 이게 바로 이제 과로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 시각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취재팀은 이제 이 과로 자살 문제가 결코 한 개인의 잘못된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고 직장 문화의 문제란 거를 이제 계속 더 취재를 해서 다시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죽음을 역추적해서 진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일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이번에도 좀 들었는데요.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 과로 자살의 공통적인 원인을 계속 이제 저희가 발견한 그거 원인들을 계속 방송을 하면서 그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이 현장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계속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할 계획입니다. 네. 추가 보도가 뉴스데스크에서 또 이어진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오늘 경제팀의 차주혁 기자 그리고 홍신영 기자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큐시트 산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 장군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호 씨가 저를 좀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약간 놀리는 아닙니다, 것 같기도 아닙니다. 하고. 오해십니다. 예. 어쨌든 재밌어하는 것 같아서. 좋으시죠? 네, 아주 좋습니다. 재밌어하겠습니다. 네. 재미없어하는 것보다 재밌어하는 게 그렇죠, 훨씬 그렇죠, 낫죠. 훨씬 그럼요. 낫죠. 네. 네. 재밌어하니까 더 재밌게 오늘도. 네. 어제는 아주 촘촘하고 밀도 있는 네. 큐시트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뭐 오늘도 약간 오늘은 네. 큐시트를 제가 쭉 봤더니 오늘은 지상파 방송사의 저녁 메인 뉴스란 어때야 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큐시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 무슨 얘기냐? 사실 낮에 나온 이 속보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인 뉴스를 보실 때쯤 되면 그날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시청자들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사의 메인 뉴스가 차별화가 되려면 낮에 나온 거에서 하나 더 나가든가 하나 몇 개 더 깊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몰랐던 거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해야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그쵸. 것 같은데 오늘 뉴스데스크가 딱 그걸 가능하게 하는 뉴스데스크. 근데 뭐 제가 기대가 돼요. 이렇게 총평을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는데 그러니까요. 특색이 딱 보이는 날은 하려고 하는데 뭐 여러분도 짐작하시다시피 제가 영업 멘트가 약간 있고요. 그리고 제 분석이 완전히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래도 좀 한 80% 정도 믿어주십시오. 네. 마중물님이 남단유 정리하고 푸대를 접수하러 오신 장군님. 아유 접수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그냥 주어지는 일을 할 뿐입니다. 월급쟁이 없어. 자 오늘 뭘로 시작하죠? 문은 오미크론이옵니다. 오늘. 지금 뭐 상황이 뭐 아주 뭐 말이 아닙니다. 4분 남았으니까 제가 말을 좀 빨리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영시 기준 6,600명이 넘었잖아요. 당초 제시했던 그 오미크론 단계로의 전환 기준이 7,000명이었어요. 이제 코앞까지 온 거죠. 어제는 이제 대응 단계가 전환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짚어보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과연 준비가 돼 있는가를 짚어봅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당초 제시했던 기준 7,000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정부가 입장을 바꿨어요. 7,000명이 되면 전환하는 게 아니라 하루 평균 7,000명이 되면 전환하겠다로 바뀌었습니다. 7,000명 딱 됐다고 전환하는 건 안정적인 아니다. 7,000명대가 되면 터미같이 수치가 올라오니까 약간 그게 준비가 부족해서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악을 해봤더니 이번에 이 오미크론 단계의 핵심은 동네 병원 의원들이 코로나 치료와 진단에 참여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골자거든요. 근데 과연 동네 병원 의원들 공간이 넓지도 않은데 일반 환자와 이 코로나19 검사 받으러 온 환자의 동선을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지 않게 하는 묘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 상태를 봤더니 어땠을까요?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6시 기준 숫자가 나왔는데 4,499명 어제랑 똑같습니다. 그래, 어제랑 같네요. 줄지 않고 있다. 어제랑 같아서 그래도 늘어나지 않은 걸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 싶긴 한데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이 이르면 이번 주말에 우세종이 될 걸로 보고 우세종이. 그리고 그러면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설 연휴 때 이걸 제대로 통제를 못하면 2월 말쯤에 하루 10,000명에서 15,000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2월 말에 2만 명, 3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인데 이렇게 되면은 산술적으로만 생각해도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최소 그 밀접 접촉자가 3명이라고 치면 4명이 격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3만 명이면 12만 명이에요. 하루에. 그럼 이게 12만 명이 매일매일 격리가 된다고 매일매일 신규 12만 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럴 때 사회가 돌아갈 묘안은 있는가? 위기 대응책은 있는가? 도대체 집단 항체는 언제 형성되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한번 짚어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큐시트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깊숙하게 파고드는 또 다른 뉴스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일주일 후에는 우리가 뭐 쉽게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법이 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저희 회사가 좀 지금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일주일 후에 시행이 되는데 이거 오늘 아주 깊게 들여다봅니다. 작업장 안전을 지키는 법이죠.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가는 게 무색하게도 오늘 오전에 포스코에서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외주 하청업체 40살 직원이 가동 중인 대형 설비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근데 포스코에서 최근 4년 동안 산재로 2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어요. 네.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포스코가 1년 전쯤에 안전대책을 내놨는데 여기에 뭐가 포함됐었냐. 가동 중인 설비는 점검하지 않게 하겠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오늘 가동 중인 설비에서 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네. 근데 일주일 후에 이 법이 가동이 되면 이런 사고가 생기면 회사가 제대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게 궁금증인데 네. 재계에서는 지금 시행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법에 대해서 아주 원색적인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다 잠재우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세 꼭지에 걸쳐서 면밀하게 큰 비중을 줬어요. 줬어요. 네. 예. 다음 추천 뉴스는요. 막연하게 그럴 것 같다. 트렌드로 우리가 짐작했던 것이 실제로 그렇구나를 보여주는 뉴스가 뭔가 수치로 오늘 나옵니다. 수치로. 그렇습니다. 자, 제목 뭐죠? 띄워주시면 저겁니다. 35%. 70대 저희 어머니 아직도 IPTV를 보시는데 맨날 보시면서 재방송밖에 없다고 되게 투덜거리세요. 그래서 요즘 다 OTT를 많이 하니까 오징어 게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콘텐츠 제작도 그쪽 위주가 아닐까?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걸 증명하는 숫자가 몇 개가 많습니다. 있죠? 저 한 4-5개. 그쵸. 예. 20대들은 저도 그래요? 저도 4개네요. 저도 3개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3개인데 그러니까. 요즘 20대들은 그러니까 그러네요. 데이터 무제한으로 가입해서 이 IPTV나 초고속 인터넷만 안 쓰고 데이터 무제한으로 해서 핫스팟을 쓰면서 OTT를 3개, 4개씩 보는 게 요즘 트렌드더라고요. 네.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유가 뭔지 콘텐츠 플랫폼 환경을 오늘 면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심층 뉴스가 많이 준비되어 꽉 차 있는데요. 있네요. 네. 본방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고 내일도 프리데스크 이어집니다. 지영은 기자가 MC시니까 시청 많이 내일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모습으로 좀 장군 같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